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 지났는데요. 이 여파는 좀 지나봐야 알겠죠? 어떻습니까? 네, 추석 연휴 당일에는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요. 연휴의 증가세는 그 이전에 감염된 것들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의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말 정도가 되면 확진자가 늘어나는 방향인지 아니면 유지가 되는 방향인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통계를 봐야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기에는. 저희가 7월 초에 4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상을 했을 때에는 9월 중순 정도가 되면 확진자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그런데 우리가 9월 중순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부 완화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있었던 그 일부 완화 조치의 영향이 추석 연휴 직전에 나타난 것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같은 강도의 조치를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앞으로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서 확진자 숫자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브리핑 시작됐는데 잠깐 듣고 다시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계속 말씀하신 얘기겠지만 접종률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70% 달성은 언제쯤으로 보세요, 선생님은? 네, 지금 백신 도입이 굉장히 당겨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2차 접종에 필요한 물량들이 거의 확보가 된 상태이고요. 우리가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접종 간격을 4주에서 6주로 2주 연장해 둔 상태입니다만 수급 상황들이 개선이 되면서 그 기간이 다시 4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10월 말 정도가 되면 우리가 전 국민 70%에 대한 접종 완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 특히 성인 인구에 대해서는 한 번씩 예약의 기회가 다 돌아간 셈입니다. 예. 그래서 예약의 의지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접종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국가 주도의 백신 접종 전략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동력을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부터는 단계적인 일상회복이 가능한 거죠. 예. 그렇다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맞을 순서가 되셨는데 건강 상태도 되고 그런데 이제 자발적으로 안 맞는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적지만 꽤 많지 않습니까? 노령층에 100만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접종 대상 인구 중에서 10에서 15% 정도께서는 접종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피해를 줄여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할 시점이고요. 단계적인 일상회복이 시작이 되면 그 인구 집단에게 피해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시작을 했을 때 큰 대규모의 유행이 그 인구 집단에게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최대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시도를 하면 그 피해가 발생하는 기간을 최대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접종자에 대한 피해를 1년 만에 치러낼 것인가 아니면 수년에 나눠서 그 피해를 지불할 것인가가 우리가 단계적인 일상회복의 속도에 달려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상태가 안 돼서 접종을 못 받는 분들은 그건 당연히 할 수 없는 건데요. 어떤 건강 상태도 되고 접종 대상인데 자발적으로 접종을 안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유인책이랄까? 그런 건 어떤 식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교수님은? 접종을 안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대부분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말씀을 드리고 전문가와 당국이 이걸 풀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 예. 같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미접종자에서 대규모 유행이 발생을 해서 싱가포르나 아니면 이제 영국이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단계적인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면서 미접종자 위주의 대규모 유행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필요성을 더 느끼시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불이익이나 혹은 어떤 인센티브, 맞은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와 자발적으로 접종을 거부한 분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 이런 것도 어떤 좋은 방법일까요? 어떻습니까? 백신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는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접종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면 접종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자체가 디스인센티브로 격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백신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를 방역의 측면에서 제공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접종을 자발적으로 거부하는 분들에 대한 약간 적극적인 불이익
이런 거는 고려해 볼 만한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백신 접종 의무화라든지 아니면 직장에서의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방식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의무화가 된다고 해서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설득과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높여드리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본인이 결정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기본권 중에도 하나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거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사회적 비용 같은 거에 대한 책임, 이런 거는 고려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본인이 맞아야 어떤 접종 대상인데 안 맞아가지고 발생해서 남을 감염시킨다든가, 혹은 본인이 쉽게 감염돼서 의료비를 발생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방안인 것 같습니다만 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간단하게는 우리가 접종을 하지 않으시면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증명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무료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료로 전환한다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코로나19가 특별하지 않은 감염병이 되면 건강보험 수가 체계 내에서 우리가 본인 부담금을 내고 진료를 하는 형태로 전환을 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의 본인 부담금을 일부 적용하는 그런 형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상식적인 수순이겠죠? 네, 어떤 그렇습니다. 자유도 있고 책임도 있고 그런 방안이. 예. 네, 장기적인 방안에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예. 단계적인 일상회복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 백신 수합 많이 따른 국가랑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효율적인 방법입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백신 접종률, 특히 2차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수합을 통해서 우리가 융통성 있게 백신 수급 상황을 우리가 조절한다라면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예. 것이고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백신 공급량이 남아돌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남아있는 백신들을 다른 국가랑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혹시 이 사안은 정확히 팔로우업이 안 되셨을 수도 있겠지만 방금 그 브리핑에 잠깐 들으셨죠? 우리 mRNA 백신 개발 상황은 어떻게 듣고 계세요? mRNA 백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드시 개발을 해야 되는 기술입니다. 가장 빠르게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mRNA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직접 쓰려고 만드는 것은 예. 아니고요.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부스터샷도 전 세계적으로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FDA는 위험층만 맞으면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부스터 백신 접종이라는 것도 일반 백신 접종하는 것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권고를 드릴 때에는 얻을 수 있는 위험보다 이익이 훨씬 더 커야지만 우리가 접종을 권고드릴 수 있거든요. 부스터 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에게서는 이익이 위험을 압도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당연히 부스터 백신 접종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일반 인구 집단에 대해서 접종을 해드렸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 대비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까지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의 논란이 바로 어린아이들인데요. 네, 그 부분은 어린아이도 어떻게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 인구 집단과 비슷한 논리가 적용이 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심근염이라는 이상 반응이 존재하는데 그게 어리면 어릴수록 발생률이 높아지고 1회 접종보다는 2회 접종에서 발생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린아이에게 접종했을 때 발생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예. 2회 접종보다는 3회 접종에서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가 위험 대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추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위험 대비 이익이 크냐 적냐를 이야기를 하면 크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위험 부담, 불확실성을 감당할 만큼 크냐라고 물어보면 아직까지는 평가가 필요하다. 그 정도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세계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방금 설명해 주셨지만 1회보단 2회가 더 위험해지고 2회보단 3회가 더 위험해지니까 1회만 맞추되 그 양도 아주 줄여서라도 맞추면 아이들도 보호되고 위험성은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방안들이 영국 정부기관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고려해 볼 만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먼저 시도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국가의 데이터를 보고 우리나라에게 적용하는 것들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 국가들 임상 자료를 보고 적용하려면 언제쯤 되면 일괄적으로 접종을
실시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시도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고요. 예. 저도 4달에서 5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도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접종을 시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백한 데이터가 나올 거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먼저 우리나라도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을 시작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예. 그게 11월 정도 될 거거든요. 그때는 연령이 높은 순서부터 접종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할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연령대부터 접종을 시작을 하고 기회를 열어준 다음에 점차 아래로 연령을 내려가는 방식이 좋겠죠. 그럼 고등학생부터 시작하면 그 고등학생층에는 그때는 1회만 하는 방안 뭐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고3 접종이 한번 시행이 됐었기 예. 때문에 고3 접종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래도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피해보다 큰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고등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구 집단에 대해서는 접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시간은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관심은 좀 있지만 과학성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중국 우한발 어떤 바이러스 전파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선으로 어떤 의심하고 계십니까 혹시? 중국에서 발견이 된 것은 명백합니다. 네.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시작의 원인이 뭐 유출인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동물에서 유입된 건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근거가 없는 상태이고요. 저는 인위적으로 조작되었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동물에서 유입되거나 아니면 연구실에 유출되었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건 전문가들 사이에서 어떤 컨센서스가 있는 건가요? 최초로 발견된 지역이 중국이기 때문에요. 예. 그 전에 이탈리아에서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흔적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흔적이 우리가 명백한 근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